서울의 어느 골목길, 좁디 좁은 길목에 자리한 포장마차는 유난히 오늘 밤도 활기찹니다. 낡은 천막 지붕 아래 노란 전구 불빛이 흔들리며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죠. 진민의 포장마차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이곳은 30년 세월을 견뎌온 동네의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진미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정에 이끌려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밤 포장마차 안에는 두 팀의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네요. 한쪽 구석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5명의 남자들이 소주잔을 높이 들며 시끄럽게 웃고 있습니다. 문신이 드러난 팔뚝, 번쩍이는 금목걸이, 그리고 언제나 허리춤에 손을 얹는 습관은 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짐작케 하는 요소였죠. 그중 가장 중앙에 앉은 남자는 5개의 빈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 지역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의 두목용팔이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나이가 지긋한 4명의 할아버지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고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따금 눈을 마주치면 그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빛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주잔을 조금씩 채우며 오래된 추억을 나누는 중이었죠. 그때 우리가 백령도에 투입됐을 때 기억나십니까? 강 대령님이 저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말을 꺼낸 이는 그중 가장 젊어 보이는, 그래봐야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상사였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3사람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박상사 자네가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강 대령이라 불린 최고령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포장마차 안을 울리며 다른 쪽 테이블의 조폭들 귀에도 들렸습니다. 용팔이는 6번째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야, 저 꼰대들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용팔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노인들을 바라봤어요. 진미 할머니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용팔이의 테이블로 다가가 새로운 안주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아이고, 우리 단골 손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여기 제가 특별히 준비한 두부김치 좀 드셔보세요. 하지만 용팔이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뭔가 재미있는 일이 필요한데. 할아버지들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각자의 손은 조금씩 테이블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던 포장마차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용팔이는 비틀거리며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미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늙은이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낄낄대는 거야? 용팔이가 강 대령의 테이블 앞에 서서 물었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그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대화를 멈추고 용팔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강 대령은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고 용팔이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우리끼리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방해할 의도는 없었소.
강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묘하게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용팔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들이라서 가만히 있으니 사람으로 안 보이나 보지. 그는 의도적으로 테이블을 건드려 소주병이 흔들렸어요. 강 대령 옆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 정중사라고 불리는 이가 조용히 손을 뻗어 흔들리는 소주병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나이답지 않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우리도 사람은 사람인데, 정중사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좀 하던 사람들이라서 용팔이의 부하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좀 했다고? 노인네가 무슨 자랑을 하시는 건지. 그때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윤하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희 같은 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용팔이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윤하사의 소주잔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울렸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볼래? 용팔이가 위협적인 자세로 몸을 낮추며 물었어요. 진미 할머니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다들 술 한잔 하러 오신 분들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용팔이는 할머니를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비켜, 할멈. 이 꼰대들에게 요즘 세상이 어떤지 좀 가르쳐줘야겠어. 그 순간 박상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용팔이보다 작았지만 갑자기 일어선 그의 모습에 용팔이와 그의 부하들도 잠시 움찔했어요. 야, 형님들. 박상사가 같이 앉아있던 노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 번만 참읍시다. 오늘은 그냥 좋은 날이니까요. 강 대령과 정중사 그리고 윤하사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교환에는 무언가 깊은 약속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뭐야, 이 꼰대들. 용팔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구는데? 박상사는 용팔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다시 앉으려 했어요. 이 무시하는 태도가 용팔이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죠.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박상사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용팔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팔이의 오른손이 주먹을 쥐고 박상사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죠. 하지만 그의 주먹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먼저 움직인 것은 정중사의 손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의 손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그는 용팔이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아! 용팔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중사의 손아귀 힘이 예상 외로 강했던 것이죠.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미 할머니는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중사는 여전히 용팔이의 손목을 붙잡은 채로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이, 우리가 참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그 이유가 뭔지 정말 알고 싶나? 정중사의 말에 포장마차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용팔이는 자신의 손목이 노인의 손아귀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 번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마치 쇠덩이에 묶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젠장, 이 늙은이가 뭐야? 용팔이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뒤에서 정중사를 향해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가 손을 뻗기도 전에 윤하사가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부하는 잠시 주춤했고 그 찰나의 순간에
윤하사의 발이 의자 다리를 걸어 살짝 당겼어요. 부하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윤하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상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용팔이는 점점 더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자유롭지 못한 손목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뭐하냐? 저 늙은이들 다 때려 눕혀. 나머지 3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하나는 강 대령을 향해, 다른 하나는 박상사를 향해, 마지막 한 명은 다시 정 중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강 대령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오는 부하를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날이 또 오는군.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자 강 대령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강 대령의 손은 부하의 팔을 따라 미끄러지듯 올라가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최소한의 힘으로 부하의 균형을 무너뜨려 테이블 위로 밀어버렸습니다. 소주병과 안주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박상사를 향해 달려든 부하는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앞에 놓인 쇠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부하가 병을 휘두르자 박상사는 젓가락을 마치 단검처럼 사용해 상대의 손목 신경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부하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직도 감은 살아있네요. 박상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중사를 다시 공격하려던 부하는 이미 동료들이 제압되는 모습을 보고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정중사는 여전히 용팔이의 손목을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집어 부하의 목에 가볍게 던졌습니다. 정확히 목에 급소를 찌른 젓가락에 부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본능적으로 목을 부여잡았어요.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진미 할머니와 다른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도 이 노인들이 이런 실력자들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용팔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도대체 뭐냐? 강 대령이 천천히 다가와 용팔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는 그저 옛 전우들일 뿐이네. 그 순간 포장마차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시끄러워지겠군요. 윤하사가 말했습니다. 정중사는 용팔이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풀려난 손목을 문지르며 용팔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거 안 끝났어, 늙은이들. 용팔이가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 대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 하지만 자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지는 않을 걸세. 경찰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진미 할머니가 급히 나서서 말했어요. 아이고, 경찰관 아저씨. 저쪽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넘어지고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들은 그저 말리려다가.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현장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과 멀쩡히 서 있는 노인들 사이의 대비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 일이었습니까?
경찰관이 강 대령을 향해 물었어요. 강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관님. 저희는 그저 조용히 술 한잔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용팔이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한 뒤 포장마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미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저 사람들 받지 말걸. 진미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강 대령이 다가가 빗자루를 대신 들었어요. 저희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미안합니다, 주인장. 진미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빗자루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강 대령은 놓아주지 않았죠.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셨는데 제가 감사해야죠. 정중사가 술병들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저희가 다 치울 테니 앉아 계세요. 오늘 수입도 줄었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줄은 몰랐네요. 윤하사가 쓰레기를 모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젊었을 때 특별한 일을 좀 했을 뿐이죠. 할머니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혹시 군인이셨나요?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군인은 아니었죠. 그의 말에 포장마차 안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모두가 이 노인들의 정체에 궁금증을 품게 된 것이었죠. 강 대령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68년에 창설된 흑표부대 출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진미 할머니와 손님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강 대령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부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정예 비밀부대였죠. 청와대 근접 경호, 국가기밀작전, 북파 특수작전까지. 말하자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것이었죠. 박 상사가 소주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각자 다른 군 출신이었어요. 저는 해병대, 정중사는 공수부대, 윤하사는 해군 특수전단, 그리고 강 대령님은 육군 특전사 출신이셨죠. 각 군의 최고 인재들을 모아 특별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중사는 자신의 손가락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손주들 머리나 쓰다듬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손이 되었지만요. 윤하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맘때 모입니다. 오늘이 흑표부대 창설 기념일이거든요. 전우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수지만 아직 살아있는 대원들끼리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날이요. 포장마차 안은 묘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의 놀라운 과거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미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도 50년 넘게 훈련한 몸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중사가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 맨손 격투기, 각종 무기 다루는 법, 심지어 심리전까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훈련이었죠. 박상사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실전을 100번 이상 경험했어요. 실전이 주는 경험은 어떤 훈련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내리는 판단력, 그것이 진짜 전사의 능력이죠. 흑표부대. 한 손님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존재했던 겁니까? 윤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작전들은 모두 극비였으니까요. 성공하면 아무도 모르고 실패하면 정부에서도 모른 척했죠. 강 대령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많은 전우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그래서 저희는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로 매년 만나 그들을 기억합니다. 포장마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를 밝혀도 괜찮은 건가요? 진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 대령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희 모두 오래전에 은퇴했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대니까요. 게다가 누가 이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믿겠습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장마차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노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아있던 손님들은 모두 흑표부대 대원들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만날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상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쉽게 보였나요? 사실 예전 같지는 않아요. 숨이 좀 차더군요. 정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20명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5명도 버거워집니다.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어요. 노인들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실력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소주병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도 무기가 됩니다. 심지어 그는 휴지를 접어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사용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죠. 윤하사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마차 같은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더 유리했던 겁니다. 정중사가 말했어요. 좁은 공간은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젊은이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정밀한 기술을 사용하는 저희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박상사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팀워크가 완벽해요. 서로의 동작만 봐도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50년 넘게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한 사람들이니까요. 진미 할머니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훈련 같은 걸 하시나요?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하사가 대답했어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낚시를 하며 살고 있고 정중사는 손자들을 돌보느라 바쁘죠. 저는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박상사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죠. 강 대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산속 작은 절에서 명상을 하며 지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훈련은 정중사가 이야기를 이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태극권을 하고 가끔은 옛날 배웠던 기술들을 연습하죠. 쓸 일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한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도 가보신 적이? 노인들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강 대령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했어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은 수십 년이 지나도 비밀로 남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박 상사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는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손가락 사이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힘을 주어 젓가락을 구부렸습니다. 금속 젓가락이 그의 손아귀에서 휘어진 거죠. 와!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손아귀 힘이 아닙니다. 박 상사가 설명했죠. 힘을 집중시키는 기술이에요. 몸의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는 거죠. 정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젓가락이나 구부리고 있으니 주인장이 싫어하시겠네. 진미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젓가락 몇 개쯤이야. 윤 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그는 포장마차 한쪽에 있는 빈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처음에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손과 발이 공기를 가르며 움직였고 그의 몸은 마치 물처럼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운 그림자 기술입니다. 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상대가 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법이죠. 윤 하사는 이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윤 하사의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로요. 포장마차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군요. 한 손님이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을 배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윤 하사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대답했습니다. 평생이 걸립니다. 저희는 10대 후반부터 이런 훈련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에는 흑표부대 출신 노인들과 몇 명의 손님들만 남아 있었어요. 진미 할머니는 피로했지만 이런 특별한 손님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까 그 젊은이들은 제가 신고해서 경찰이 데려갔지만 곧 풀려날 거예요. 진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 사람들, 이 근처에서 좀 세력이 있는 조직이라 걱정됩니다. 강 대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중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맞아요. 박 상사가 덧붙였죠. 그들은 몸으로는 강할지 몰라도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와 그들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실전에서 오는 경험의 차이예요. 윤 하사는 손가락으로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100번 이상의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내려야 하는 결정들. 그것이 진짜 전사를 만들어내죠. 강 대령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젊음과 힘은 분명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경험과 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그들이 배운 것은
그런 교훈이었을 겁니다. 진미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100번 이상이나 실전을 경험하셨다니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 대령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작전명이나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과의 대치, 국가 주요 인사 경호, 해외에서의 비밀 작전 등이죠. 가장 힘들었던 건 언제였나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 중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70년대 초반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그들을 추적했죠. 잠도 못 자고 식량도 떨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마주쳤어요. 그때 저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죠. 윤 하사가 무심코 왼쪽 다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압박이었어요. 실패하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 박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그게 저희와 오늘 그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렸고 저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죠. 작전을 수행할 때는 항상 3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첫째, 목표 달성. 둘째, 팀원 보호. 셋째, 최소한의 피해. 이 3가지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했죠. 정 중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죠. 하지만 동시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젊은이들을 상대할 때도 서로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거군요. 한 손님이 감탄했어요. 윤 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말없이도 알 수 있죠. 그런 팀워크가 바로 저희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박 상사가 말했어요. 아무리 강한 개인도 완벽한 팀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강 대령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항상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 그것이 저희가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포장마차 안에 잠시 경건한 침묵이 흐르면서 모두가 이 노인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오늘 그 젊은이들과의 싸움은 얼마나 걸렸나요? 진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정 중사가 대답했어요. 실전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수초 내에 결정됩니다. 길어야 몇 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죠. 윤 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반복해서 훈련했던 이유입니다. 몸이 알아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도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요.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박 상사가 설명했어요.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저희 기술의 핵심이었죠. 강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지혜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희생,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죠. 오늘 밤 젊은이들이 얻은 교훈이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 1시가 되자 포장마차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다시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경찰이 아닌 사복 차림의 남자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였습니다. 형사부 김민석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오늘 밤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진미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까 이미 다 설명했는데. 김 형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요. 용팔이라는 피의자가 심하게 다쳤더군요. 손목 인대가 파열되었고 다른 부하들도 여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김 형사의 시선이 노인들에게 향했어요. 그는 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들 말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공격했다고 하던데. 강 대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희는 그저 방어했을 뿐이죠.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용팔이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니까요.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다만 의아한 건 어떻게 연로하신 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는지.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전에도 여러 번 겪어본 적이 있었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중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요. 김 형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확인했어요. 용팔이의 손목 부상. 의사 소견으로는 이런 부상은 일반인이 가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특수 격투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포장마차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미 할머니와 남아있던 손님들의 눈이 노인들에게 집중됐어요. 윤하사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태권도를 좀 배웠습니다. 아마 그때의 기억이 도움이 됐나 보네요. 김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권도만으로 그런 부상을 입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제압 기술 같은데요. 강 대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형사님, 저희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김 형사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군 출신이신가요? 강 대령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단순한 군 경력으로는 그런 기술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김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상사와 정중사, 윤하사 모두 강 대령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대답할지는 항상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강 대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형사님, 우리나라를 위해 몇십 년을 복무한 노인들에게 이런 취조가 필요할까요? 김 형사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취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대령이 김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그저 나라에 조금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간단한 대답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김 형사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잠시 경외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흑표? 김 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 대령이 미소와 함께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형사님, 이제 그런 이름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노인들일 뿐이고 오늘은 우연히 자리를 함께한 것이죠. 김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보고서에는 단순 자의방어로 기록하겠습니다. 용팔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요. 감사합니다. 강 대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형사가 떠나기 전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형님들께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들이 기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 아버지도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북파 공작 중 전사하셨다고 들었는데 김 형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혹시 김진태 대위를 아시는지?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어요. 윤 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네요. 김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정말. 강 대령이 손을 들어 그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이상한 우연이군요. 하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김 형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형사가 떠난 후 포장마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미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사 아버지도 아는 분이었나 봐요. 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용감한 대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아들이 있었다는 건 몰랐지만 세상은 참 작네요. 그래서 형사가 보고서를 그렇게 쓰기로 한 거군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박 상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새벽 2시 진미 할머니의 포장마차는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각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어요. 강 대령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려 했지만 진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요. 오늘은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인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중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받으세요. 저희 때문에 손님들도 일찍 돌아가고 물건도 많이 깨졌잖아요. 진미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돈을 받았어요. 내년에도 꼭 오세요. 특별히 좋은 안주를 준비해 드릴게요. 꼭 그러겠습니다. 윤 하사가 약속했어요. 다음에는 조용히 술 마시고 가도록 하죠. 4명의 노인들은 포장마차를 나서며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드물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시끄러운 밤이었네요. 박 상사가 말했어요. 강 대령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은 조용하지 않은 모양이군. 정 중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별이 참 밝네요. 옛날 작전 때는 이런 별빛이 우리의 안내자였는데. 그래. 윤 하사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북한 깊숙한 곳에서 나침반 없이 별만 보고 길을 찾았던 때도 있었죠. 4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어요. 저 형사 말이야. 정 중사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의 아들이었다니 정말 놀랐네. 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 진태가 가족이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작전 직전에 그가 아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박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윤 하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그 임신한 아내의 아이가 바로 저 형사였던 거지.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군.
네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잃은 전우들, 특히 김진태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북파 공작 중 희생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던 이들에게 오늘 밤의 만남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 강 대령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어요. 박 상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갈 곳이 있을까요? 내 숙소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윤하사가 제안했어요. 오늘 우리 전우회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으니까. 모두가 동의했고 그들은 택시를 타고 윤하사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이 4명의 노인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하사의 방에 모인 그들은 미니바에서 꺼낸 작은 병들로 다시 한번 건배를 했습니다. 이번 해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만났다는 것에 감사하네. 강 대령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넷만 남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흑표부대의 정신은 살아있어. 정 중사가 덧붙였습니다. 박 상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끔은 이렇게 모여 옛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윤하사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 모든 관절이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들의 우정과 유머는 건재했어요. 내년에는 어디서 만날까? 정 중사가 물었습니다. 강 대령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제주도는 어떨까? 내가 그곳에 아는 곳이 있는데 조용히 마실 수 있을 거야. 제주도. 박 상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데요.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하사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어요. 한라산? 우리 나이에? 박 상사, 자네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억에 살고 있군. 왜 못 올라갈 것 같아? 박 상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몸은 아직도 10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그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몸은 늙었지만 그들의 정신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제발 조용히 마시자. 강 대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처럼 소란을 피우면 우리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죠. 난 오늘 밤이 나쁘지 않았어. 정 중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옛 실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윤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아직도 그때의 우리 힘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한번 요원이었던 자는 영원히 요원이다. 강 대령이 오래된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나라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살아서 또 보자. 박 상사가 힘차게 외쳤어요. 그럼 당연하지. 정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흑표부대 출신이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쉽게 데려가지 못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호텔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곧 동쪽 하늘에 새로운 날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채로요. 전설적인 흑표부대의 마지막 생존자들, 그들의 전후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평화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영웅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